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야 또 나들이도 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주로 야외 행사 하시는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좀 조용히 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보면은 뭘 해야 될 건가? 첫째는 이제 관세 전쟁의 방향성이죠. 네, uncertainty. 제가 제일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불확실성이 더욱 전이가 되죠. 트럼프가 상당히 쫄리고 있다는 게 이제 국내 시각인데, 우리가 옛날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시각의 균형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이 쫄리는 거냐? 훨씬 더 많은 방법과 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쫄리는 거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유리하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국내 시각에 매몰되지는 말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의 파워가 세지고 중국의 맷집이 확실히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특유의 만만디 전략에 미국이 늪속에 빠지는 거죠. 트럼프는 4년의 시간의 그 제약이 있지만 시진핑이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략을 짜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유리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타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 두 번째, 이제 파웰을 건드렸죠. 네. 미국은 이제 저스티스, 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트럼프 말로만 움직이는데, 이게 항상 독이 돼서 돌아올 확률도 있는, 일단은 먹히는 것 같아요. 파월이 흔들리면 어떤 글로벌 시장 영향이 있을까? 물러나지 않겠다고 파월이 말을 했는데, 일단 흔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불확실성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를 내려라는 거죠. 네, 금리를 내려라.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파웰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상당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자가 일본이었는데 미중 무역의 협상에서 좀 당황을 했다. 방위비 분담이 툭 튀어나오면서 일본이 그 조용하고 나무말 잘 듣는 일본이 좀 당황하는 모습. 하지만 미국에 끌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코리아 한국타임이죠. 네, 여기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수혜주고 뭐가 수혜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출렁출렁을 거릴 가능성. 다음 주에는 1차 협상이 당연히 결렬되겠죠. 네, 우리도 시간 끌기 작전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결렬되면 오르고 내림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 전쟁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우리가 주물떡주물떡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변수다. 변수는 버려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온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 우리의 시각과 정책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포트폴리오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대선주를 진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대선주를 거의 안 건들고 여러분들은 추천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데, 대선주도 인물주와 정책주가 있는데 인물주는 버리자. 네, 사람은 버리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정책주는 확실히 시장에서 보입니다. AI라든지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 모습. 국힘은 약간 이제 과거와의 전쟁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선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매력적으로 사람에게 어필하느냐, 이 싸움인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AI와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3, 4, 5인가 이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한국이 지금 미국이 쓰러질 때 우리도 같이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고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 누가 되든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식시장에 그나마 돈이 들어와서 버티게 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희망이 없는 국가는 죽음이죠. 네, 희망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따라서 이번 주 투자 종목을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다 주절주절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또 이야기할 것이 많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급을 보면 코스피 한번 봅시다.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또 1조 2천억이나 팔았어요. 네, 하루에 2천억씩 정도 파는 것 같은데 대신 연기금이 4천억을 사고 기타 법인이 3천억을 사고 개인이 사고 그래서 역시 연기금과 일반 기타 법인과 개인이 코스피를 받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빠지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수급의 지난 한 달을 보면 외국인이 9조 3천을 갖다 판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관세전쟁, 반도체에 대한 두려움,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중국을 팔아야 되는데 그 프락시 해지로 옆에 있는 국가인 한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대만을 갖다 파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일주일간에 외국인들은 1463억을 갖다 팔았네요. 네, 1개월 보면은 1조 2천억을 갖다 파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안 밀리고 튼튼하게 버티는 것은 바로 뭐라 그럴까요? 예. 개인 투자가들이 강하게 버티고 금융 투자가 의외로 코스닥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 이게 왜 이게 금융 투자가 코스닥을 이렇게 사서 버티는지 현선 차익거래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코스피에서 많이 하는데 코스닥은 차익거래를 하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증권사 PI 자금 자기 고유 계정에서 굉장히 미래를 좋게 보고 좀 자금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 어두움은 같다. 희망의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주 자금시장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잔고가 늘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용잔고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신용잔고가 올랐다. 개인들이 시장을 좀 브라이트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 신용잔고 증가를 늘렸다. 그렇다면 전고점이 약 17조까지 올린다면 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보다는 한국의 개인들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는 코스닥에 더 몰빵을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코스피보다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코스닥에서 골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전쟁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맵집이 의외로 강하다. 결국 피해는 일본과 한국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중국이 강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일본과 한국, 트럼프는 이 두 나라를 호구로 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선 방산도 저는 매력이 퇴색 중이다. 네, 이들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바로 맛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과 방산도 고만 사라. 네, 한두 번에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조선과 방산에 몰입하지 마라. 올라올수록 팔아라. 네, 그래서 새로운 관세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LNG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뭔가를 사주고 방위비 분담을 해주고 방위비 분담을 해주면 미국이 좋은 거죠. 우리 방산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뭔가 대신 반도체나 자동차를 좀 열어준다?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열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특별히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LNG 관련주들? 뭐 차라리 지금은 어떤 대선 수혜주들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관세는 생각보다도 우리들에게 주는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는 없다는 가정을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은 중국의 핀셋 공격과 또 미국의 핀셋 공격, 반격, 이 전쟁터가 이제 IT로 옮겨왔죠. 네, IT로 옮겨왔다. 유타를 엔비디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젠슨왕은 그 다음날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더라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트럼프한테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음은 혹시 금융이 되지 않을까? IT 다음엔 네, 중국에 대한 금융을 미국이 때릴 가능성? 네, 이 공격의 대상이 혹시 금융이지 않을까? 중국은 결국 애플, 테슬라 등 생산 금지 조치를 막판에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두 나라 끝은 가는 거니까 중국은 이 정도까지 막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국 제조업 능력이 매우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이 주식에 반영되는데 또
이 부분은 크게 보면 그런데 또 미시적으로 보면은 또 섹터 자체에 대한 관세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게 더 시장에 크게 작동을 하는 모습. 따라서 한국 제조업 능력이 좋은 것은 똔똔이지 플러스는 아닌 것 같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지속하죠. 반도체, 자동차는 딥밸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투자 호흡이 긴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진 구간이지만 그러나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시장은 오히려 조선, 방산, 엔터 등 관세가 좀 무관한 섹터, 엔터나 화장품 이런 쪽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조선과 방산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매력이 없어진다. 신선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K푸드라든지 다음에 K 화장품 쪽, 엔터 이런 쪽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 실적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으니까 이런 쪽에서 찾은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 바이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조선방사는 너무 우리들의 입에 해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시 필요하다. 또한 곧 이어질 한미의 협상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것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눈에 가장 호구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라는 게 좀 슬픈 일인데,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이 끝나고 한국이 끝나야만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관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서 뭔가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포기해라.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그래도 그나마 산다면 관세 무분쟁인 K푸드, 네, K코스메틱, 엔터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런 뭐 다 아는 하나만한 이야기로 일단 관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미국의 주요 중국산 수입품 보면 스마트폰, 노트북, 리튬 전지, 장난감, 개인 콘솔 모든 게 일반 소비자들과 관련된 부품들이 많죠. 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걸 보면 에너지, 대두, 항공기 엔진, 반도체, 승용차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대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서 상당히 중국에서 관세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도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가 당했듯이 지금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보고 봐야 된다. 중국이 결국 약자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이제 이 그래프 많이 나오죠.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엄청 줄었다. 18%에서 14%까지 줄은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진 않는다. 미국의 주요 수입국 순위가 이제 멕시코가 1등이고 중국이 2등이니까 아직도 중국은 높은 상황이죠. 이런 단순한 수치, 표면적을 보면 미국이 좀 쫄리는 건 맞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다. 균형 감각을 봐라. 미국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보면 첫째 정치 테마죠.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에서도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한국형 AI 육성 수혜주는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필요사 AI를 가면서 여기에 관련된 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포바이포,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 치고 올라오죠. 네, 이런 것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반도체 설계견 필요회사에 가서 1호 공약으로 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면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대학과 AI 단과대학을 수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 또 예비 후보는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오라벨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 분산. 또 여기에 펜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몰랐어요. 펜 엔터프라이즈. 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시총이 543억밖에 안 돼요. 528원에다 811원인데 이걸 사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네요. 굉장히. 그래서 1,000원까지는 한번 견뎌보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 저는 1,000억 이하짜리는 거의 여러분들 추천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을 영위하며 유공합 기술을 바탕으로 정비용 리프트 기기와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탈착기,
바란서 등의 하이테크 장비로 제품군을 이루면서 이거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여기에 미래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IoT 및 5G를 포함한 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집중 계획하고 이걸 퓨리오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특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퓨리오사 AI와 방위 산업에 공동 진출한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퓨리오사의 연관성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 방위산업 공동 진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왜 오르는가를 봤더니 이 퓨리오사와 방위산업 공동 진출.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싸니까 올리기 좋은 거죠. 작전하기 참 좋은 주식이다.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 과감하게 예치고 싶네요. 그런데 어제 상지건설이 갑자기 전환사채 발행을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나는데 월요일부터는 좀 영향을 있을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사지는 마십시오. 800원 이하 750원대면 사십시오. 그 다음에 CCTV의 화상도를 높이는 기술을 가진 4x4, 2,413원까지 올랐는데, 5천원짜리가 22,000원까지 5배 가까이 올랐네요.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3만원까지 봐서 4x4는 지금 내리지 말자, 더 가지고 가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아마 10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따라서 4x4는 10배 보자, 10배. 다음에 정책 수혜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태양광 관세 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올라탄 계룡건설 이외에도 잘사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하겠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곳에 곳곳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 초고압 송배전,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밀려나 있던 태양광 풍력을 하나로 연결해서 많이 생산된 것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주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에너지 아이디어. 그래서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하루 올랐는데, 여기에 미국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섞여서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친재생 에너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라고 보지는 않는데, 너무 바닥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저는 볼만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함께 가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또한 3, 4, 5 전략, 2030년까지 3% 성장, 4대 수출 강국,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3, 4, 5 전략을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좀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바이오 한번 봅시다. 바이오가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핫한 섹터 영역인데, 결국은 주사제 대신 알약이죠. 일라이닐리의 알약,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약이 나오면서 일라이닐리가 14%나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목요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마감을 하면서 금요일날 한국 주식시장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약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닐리가 개발한 약이 오포클리폰인데, 오포클리프론은 기존과 달리 주사가 아닌 경구 복용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그동안 경구제로 만들 경우 체내에서 소화 과정 중에서 약효가 감소하거나 흡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고분자는 좋은데 고분자는 잘 흡수되는데 부작용이 많고 저분자 약이었기 때문에 닐리는 이를 극복하는 복용 편의성의 효과를 앞당겼다. 이번 임상실험 3상 실험은 미국과 중국, 인도, 멕시코, 일본, 멕시코 제2 성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 559명을 대상으로 40주간이나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고복용량을 복용한 임상 시험 대상자 등 평균 7.25kg가 체중이 빠졌다는 거죠. 16파운드. 이는 당초 닐리가 초기 임상시험 결과들이 공개했던 4 내지 7% 체중 감량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혈당 조절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혈당 조정도 오퍼클리폰의 복용 후 당하 혈색소는 평균 1.3에서 1.6%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보디스크 오젬픽에 비해서 다소 낮지만 닐리는 체중 감량과 복용 편의성 등 다른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이번 3상 결과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닐은 오퍼클리프론의 복용 방식이 기존 주사제에 비해 부담이 적고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OA는 오퍼클리프론은 체중 감량, 혈당 관리, 복용 내성, 안정성이라는 4가지 주요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향후에 더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폭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바이오는 답이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펩트론,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스마트 대포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대포. 작은 구 안에 아주 동그란 있는 약물 안에 약물을 탑재해 몸속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스마트 대포이다. 펩트론은 지난해 10월 일라인 릴리와 14개월 평가 계약을 맺고 일라인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 대포를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펩타이드는 뭐냐? 그렇죠? 네, 펩타이드는 50가닥과 다음에 50가닥 이상, 50가닥 이상이면은 단백질이 50가닥 이하면은 펩타이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네. 이렇게 작은 단백질이 펩타이드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면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제형을 늘리는 기술. 일단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일라인 릴리와의 계약이 올 12월에 끝나는데 작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14개월이니까 뭐 내년 2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날지 애로가 될지 4분기에 될지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될지 시장은 4분기에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3분기에 될 거라는 설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펩트론 고객들은 투자하던 20만 원까지 기다리자. 또 같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인벤티지랩도 있죠. 인벤티지랩 또한 마이크로스피어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유한영양과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에 올 1회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IVL-302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후보 제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봅니다. D&D 파마테 미국 파트너사 메세라와 함께 DD025의 일상 임상을 시험하고 있죠. 네, 경구용 치료제 미국의 메세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7만 원 정도 보고 있다. 따라서 펩트론, 인벤티지레, D&D 파마텍 이렇게 사야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사라 한다면 D&D 파마텍을 일단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이 더 나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펩트론 많이 들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일라인 릴리와 향후에 뭔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한다면 또 펩트론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조정받아 쑥 이벤트가 나와서 뉴스가 올라갔다가 내리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오르니 한 1, 2, 3개월 걸리죠. 그때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빠질 때 사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AACR이죠. 네, 시카고에서는 미국 폐암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가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보로노이였죠. 보로노이. 네, 일상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비소세포암 치료제 개발 중인 VRN11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플랫폼 기술인 보르노믹스 가치를 증명할 기회 두 가지가 바로 이번에 AACR에서 동사가 매력적인 매력을 뿜뿜거리는 두 가지 이유다. 네, VRN12라고, 네, VRN12라고 인공지능 AI 플랫폼 기술인 보로노믹스. 보로노이가 이달 25일에서 30일 다음 주에 시작하네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ACR VRN11의 임상 1기
초기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죠. 네, 기대감이 반영 중입니다. 보로노이는 비소세포암의 기존 표적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환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암의 핵심 기업 약물인 타그리스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특히 VR의 1년 임상은 뇌 투과율의 100%를 기록했던 점에서 경쟁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BB 뇌 투과율이 100%다. 비소세포암에 걸리면 뇌로 전이되면서 죽죠. 그래서 이 뇌혈관에 약물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뇌 투과율의 100%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 타그리스의 뇌혈관 장맥 투과율은 생제에서 28.9, G에서 21%밖에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보로노이의 VRN1는 보로노이 AI 플랫폼 보로노믹스를 활용해 발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로노믹스와 VRN1이 함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로노에 따른 보로노믹스는 표적 선택성과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높은 물질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가져야 다양하게 모든 것을 연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페트론의 스마트 대표도 마찬가지고 VRN11 일상 결과에 따라서 보로노의 경쟁력 또한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달만 해도 보로노이가 15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깨지게 됐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인 15만원까지 한번 트라이 할 것 같다. 그렇죠. BBB 투과율이 굉장히 좋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15만원까지 일단 들고 가자. 20만원 모르겠습니다. 15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다음에 또 AACR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미국 암학회 연구인데 ADC, 지노맨 컴퍼니는 GENA104 ADC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NA104ADC는 지노맨 컴퍼니의 신약 개발 플랫폼 지노크를 통해서 발굴한 신규 타겟 CNTM4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이다. ADC, CNTM4 이게 뭐냐? 회사는 2024년에 AACR 학회에서 월드 ADC를 통해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발현한 CNT4를 표적하는 ADC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작년에 발표를 했죠. 회사는 이번에는 AACR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또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ACR이 발표될 연구 초록에 따르면 이전 연구를 통해 종양에서 발현되는 CNTM4가 T세포의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APP와 결합해 T세포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것을 저해하는 약물이다. ADC.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도 한번 봐야 된다. 지금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보는 거죠. 네. 시총이 943억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쭉 있다는 것은 누군가 좀 사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땡기면은 3,000원까지도 충분히 땡겨버릴 수도 있을까 하는 가능성.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한번 볼까요? 화장품. 네. 1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 예상치 화장품은 애초 기대치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 네, 생각보다도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전년도 하반기부터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꼭대기를 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 1, 2월에 수출 부진이 있었는데 3월에 수출 지표가 회복되고 4분기 작년 어닝 쇼크 업체들의 실적도 정상화되면서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올 1분기 실적 특징을 한번 종합해보면 다음과 첫째, 각 밸류 체인별 대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좋다. 화장품 중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코스맥스, 한국폴마, APR, 펌텍코리아 등 가장 펀더멘탈과 실적 모멘텀이 좋은 업체들이 여전히 톱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APR, 펌텍코리아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APR이다. 네, APR이 가장 좋아 보인다. 나머지는 사지 마라, 건들지 마라.
특히 코스맥스는 너무 시장 기대치가 높아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애초 코스맥스 1분기 실적 개선폭은 전년도 중국 베이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컸죠. 작년 1분기 중국이 이상할이 많지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LG생활건강, 애경사랑,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도 작년에 1분기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기고효과가 있어서 올해 1분기는 좀 톤을 좀 다운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들 대부분 업체들은 1분기 감익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작년 1분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코스맥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코스맥스에 몰입하거나 올인하지 마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은 상저하고를 이룰 전망이다. 1분기는 상반기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란 이야기죠. VT, 클리오, 아이패밀, SC 모두 국내 매출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오호. 이제 국내에서 시장에서 뭔가 기대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일본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거죠. 로컬 브랜드와. 이들 업체들은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여력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찾지 못하면 쓰러진다는 거죠. 대부분 의미 있는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시기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모두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도 지금 사지 말고 2분기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늦게 사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론칭이 늦어진 이유가 얼타뷰티라든지 코스트코 등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인 유통차 업체와 뭔가 협업을 하고 매대도 바꾸고 막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론칭이 늦어진 이유가 그들의 매대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한 조율이 지금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시성은 높다. 국내와 일본 등에서 이미 제품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잘 팔릴 것 같다. 세 번째, ODM 업체들로 각 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더라. 탑2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확연한 펀더멘털 개선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T 인터내셔널 등은 전년도 상반기 높은 베이스가 기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수지의 분산 효과가 사라지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1분기 감익이 불가해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2분기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화장품은 좀 선별해서 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APR, 다음에 APR하고 뭐가 있습니까? 네, 실리콘투 이 두 개만 담으면 되지 않을까. APR과 실리콘투 정도만 담으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실리콘투 시총 2조. 청고점이 47,000원이고 지금 33,000원이니까 일단 4만원 회복이 1차 목표죠. 실리콘투 목표는 4만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한번 봅시다. 네, 반도체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국 반도체 칩 최종 생산지 기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칩을 어디서 생산하냐. 그동안 후공정의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생산지를 구별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칩을 어디서 생산하냐. 칩 기준이 했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정책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수입 통관의 경우 최종 원산지를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패키지 공장이 아닌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어디 산이냐 이렇게 내셔널티 국가의 원산지 표기를 하기로 바꿨다는 거죠. 이는 미국의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보유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좀 관리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 기준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됐다라고 발표가 있었죠. 자, 곧 있으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서 몇 프로 관세를 매길 건지, 뭐 칩은 어떻고, 뭐 공정장비는 어떻고, 소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품별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도체 조사를 지금 들어갔죠. 4월 1일부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인데 검토 및 결정될 때까지 270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18, 24, 39, 27, 9개월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월이면은 거의 11, 12개월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원칙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관세 부과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관세 부과는 좀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다. 일본과 한국과의 이 무역 협정에 있어서 이를 감안시 단시일 내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확정을 단정하는 것은 이른 우려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관련 반도체 대상에는 범용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웨이퍼, 첨단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이 다 포함돼서 관세를 얼마나 때릴 것인가가 나오는데 조사일이 4월 1일로 시작해서 270일이면 11월, 12월에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무역 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차량,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특정 반도체 품목에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들겨 팰 확률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다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미 상무부가 타켓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인데 과도한 정부 보조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크죠. 우리도 좀 정부 보조금을 가담하게 줘야 되는데 약탈적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향후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가 어떤 제품과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될지는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이 있을 것으로 언급한 만큼 중국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조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CXMT와 YMTC, SMIC 이 세 개 기업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회사가 미국의 수출이 얼마나 많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때리더라도 부가관세를 때리더라도 상당히 미국의 이런 중국의 타격감은 좀 그렇게 크진 않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 DDR5와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죠. 1분기 말 기준 DRAM 3사의 재고는 재고 수준은 6주 수준으로 정상 수준으로 추정이 되며 재고 문제는 이제 반도체 DDR5나 레거시 반도체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DDR5는 여전히 극심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생산 대응을 통한 가격 방어 논리와 이후 공급 제약 속 수요 회복 국면에서 탄력성에 대한 기대가 유효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익 관점에서 Q보다는 P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죠. 지금 P가 올라오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DDR5는 나쁜 것 같지 않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커머더티에 대한 보수적 카펙스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레거시 반도체와 DDR5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할 것 같아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 그러면 반도체는 최근에 왜 그렇게 매력이 없느냐?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조치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 그럼 중국 자체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프락시에치로 한국과 대만에 와서 매도를 많이 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만약에 불어진다면 반도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과거 역사상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도체의 목줄을 잡고 맹목을 못 추게 하고 있다. 또 HBM도 이미 시장에서 그거보다도 싼 가격으로 싼 퀄리티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오면서 엔비디아가 부러지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망가뜨려졌는데 새로운 뭐가 나타나지 않고는 반도체 가격을 돌려 세우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만약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PC 등에서 관세를 때리면 중국 업체들이 만약에 피해를 많이 본다면 반대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가정은 어느 정도 성립하지만 이거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나마 매력적이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죠. 네, 밸류에이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BR이 삼성전자는 0.89배, SK하이닉스 1.2배밖에 안 될 정도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12개월 포워드 PBR이 0.89배, SK하이닉스는 1.2배다. 네, 삼성전자는 제일 바닥에 있고 SK하이닉스는 바닥 살짝 위에 있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움직이는 역사, 과거에는 PBR이 어떻게 됐다, 가격이 어떻게 됐다 이런데 최근에 반도체를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 HBM.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삼성전자, ICD라고 그러나? 네, 이러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을 움직일 요인은 크지 않다. 새로운 기술 변화, 혁명적인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들은 결국 박스권에서 먹고 터지고 이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봐서 반도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최근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오죠. 네, DDR5 16GB나 DDR5 16GB 고정 가격, 현물 가격 다 올라오는 모습. DDR4 16GB 현물 가격 올라오죠. 네, DDR5 16 고정 가격은 뭐 변함이 없는데 현물 가격이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 코스의 HBM 생산 능력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오죠. 네,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옆으로 들어 눕는 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매력을, TSMC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결론 들어갑니다. 금주의 투자 전략은 지난주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일단 기존 강세 섹터인 조선, 방산, 한국의 성장주인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딥밸류 기업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담아야 되는데 그러나 변수가 존재하죠. 그 변수는 바로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는 거죠. 네. 다양한 뉴스가 나올 거로 보이면 그 뉴스에 따라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갈릴 것이다. 그렇죠? 네. 피해주는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 화학, 철강, 방산, 조선은 좋은데 맛이 가는 중이다. 네.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신선하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안정한 종목은 바이오 업종인데 그 중에서 비만, 경구용치료제, ADC, AACR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좀 리스크는 있지만 대선 정책주들, 예? 인물주는 버리고 정책 수혜주들을 좀 사는 건 어떨까? 뭐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포바이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조정받고 있으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면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 지금 3배,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10배 가야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 올 때 10배짜리가 나오는데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 10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잘 머리에 새기고 이번 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안내자, 나침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이 이제 관세 전쟁에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데 첫 번째 되지는 않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뉴스들의 흔들릴 가능성. 그 다음에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응. 그 다음에 파웰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다행인 것은 신정부가 들어설 것 같고 새로운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리더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책주, 바이오주 이렇게 두 개에 좀 집중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텍, K푸드, K화장품 정도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